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질서를 잃고 뒤죽박죽이 된 혼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 멈췄거나 파괴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에 따라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그날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돈에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시계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고가의 명품 시계일수록 그것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태엽을 감아야 하고 감긴 태엽이 서서히 풀리면서 어느 톱니바퀴를 돌게 하고 그 톱니바퀴는 다른 톱니바퀴들을 연속으로 돌게 해서 초침이 돌고 분침이 돌고 시침이 돌아야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원동기 형식이든 모터 형식의 전기 자동차든 우선은 동력을 만들고 그 동력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품들을 돌게 하므로 최종적으로 바퀴를 돌게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에서의 시스템은 피라미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맨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든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일 때 그 만들어진 결과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저런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지, 그 시작은 어디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느닷없이 말이 튀어나오고 공무원들은 앞뒤 따질 것 없이 그 말에 따라 움직이고 국민의 여론은 상관없이 실행해 나가는 일에 논리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런던 의정국 회의에 참석해서 주장했던 그 해수부 장관이 지금은 오염수 반대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같은 윤석열 정권에서 같은 장관이 그럽니다.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무시한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는데 무너진 시스템에서는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말은 논의하는 구조가 무너졌다는 말도 듭니다. 시스템의 최종점에서 던진 말에 대하여 전혀 논의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지시와 명령만 있고 왜, 어떻게 라는 논의 구조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한 독재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말이 튀어나왔다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서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럼 왜 없애야 하는지, 없앨 수는 있는 것인지, 없애면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지,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철회하게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독재가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다른 사안이 튀어나오고 뉴스를 듣는 국민은 도대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고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고 여당 역시 존재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시스템의 맨 정점에 앉을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말 한마디면 온 국민과 공무원이 다 옳습니다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가의 시스템은 망가지고 그저 혼돈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와 정부의 질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헌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요. 입만 열면 헌법과 법 정신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거부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한 판결을 무시해 버린다면 국가의 삼권 분립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필요 없어 거부해버리고 사법부에서 심지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냈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독재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정상 외교를 하는데도 시스템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부터 모든 것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그게 자신의 잘못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매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로한다고 합니다. 경로하고 비서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소리 지르고 그런 내용들이 밖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왜 지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조차도 왜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탄식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령 100번 양보해서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국민의 다수가 그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그저 간신배 누가 한마디 불쑥 내던지는 말에 현혹되어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란을 키우고 국민을 양분해서 두 갈래로 나누어 싸우게 하는 백해 무익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시가 요즘 페이스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동순 시인인가요? 그 시를 공유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다 사용 정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순 시인이 쓴 홍범도 장군에 관련한 시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올린 사람들의 페이스북이 정지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란 겁니까?
페이스북 아시아 담당국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냥 그려지는 말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외놈, 뭐 이런 쪽발이 이런 단어만 올라가면 당장 한 달씩 페이스북을 정지시켜버려요. 홍범도 상을 옮기는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도대체 국민이 처한 시급한 문제들보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1년 이상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홍범도 상을 옮기면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늘어서 자영업자나 서민과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50만 교사들의 염원을 달래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을 씻어주고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홍범도 상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민을 위하는 이른바 민생 입법을 한 것이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여당 주관으로 민생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었냐, 그 말입니다. 국민을 공산당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가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일본 핵 폐수를 벌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왜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총리 답이 이렇습니다. 처리된 물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국의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국민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모든 내각에 지시를 내렸답니다.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과 싸워라. 그대로 국무총리부터 모든 장관들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독수는 그것을 외웠습니다. 1밀르 시버트, 1밀르 시버트는 과학입니다. 1밀르 시버트 이하로 뿌려지는 무슨 그건 과학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1밀르 시버트입니다.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거 검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검증했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이요, 그 말에 반박을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오염수를 떠다가 검증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알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을 우리가 자체로 검증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방류된 물을 우리가 언제 검증을 했습니까? 우리가 검증한 그 결과가 IAEA와 발표한 자료가 맞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왜 못합니까? 1밀루 15트라는 말에 그냥 도대체가 처리된 물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뭔 이득이요? 바닷물이 늘어나서 이득이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질서 정연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기 전에 땅은 혼돈했다.
춥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질서를 잡는 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흑암에서 빛을 나누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라 빛을 좋아하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어둠에서 빛을 찾아 나누는 것,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빛과 어둠을 섞어서 혼돈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선과 악을 섞어버리고 백과 흑을 섞어버립니다. 빛은 어둠에 섞여서 희미해지고 선은 악에 묻혀서 사라지고 흰색은 검은색과 섞여서 회색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사라지고 온 세상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에베소 5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지금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되었고 질서가 깨지고 혼돈한 세상에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탓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였으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언제 한 번이라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빛으로만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가 어둠에 있었는데 누구를 책망할 수나 있단 말입니까?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버리고 어둠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무당과 합세하여 어둠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와 통일교와 남무 호랭백교 1년 정동과도 협력해서 어둠의 정권을 만들고 그 어둠의 정권에 들어가서 빛을 내버렸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질서를 잡으신 것은 사람이 살기 좋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혼돈한 세상을 만들지 않고 혼돈한 세상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그 빛 가운데서 사람이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는 한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이 바르게 갖춰지는 질서입니다. 국가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고 교회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소수의 의견이 담겨진 그런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지지 않고 일사천리로 흘러가면 소수의 의견 따위는 들을 수 없게 되고 존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합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전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빛으로 희망을 주기는커녕 저들에게 더욱더 진한 어둠으로 가느다란 빛마저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어둠 속에 갇힌 터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터널 안도 칠흑처럼 어둡고 그 터널 바깥 세상도 칠흑처럼 어둡기 때문에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터널 입구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저 멀 터널 입구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이 보일 때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그 빛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터널 출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기에 갇혀버린 터널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줄기 빛마저 다 사라진 것은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누어진 빛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어둠 속에 그 빛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혼돈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기 전에 그 혼돈한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빨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가 확립한 그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혼돈 속에 빠져서 빛을 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합니다. 한국 교회도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 운영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무당과 사입이랑 이단과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의로운 자,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다시 어둠에서 빛을 나누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빛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서 저 어둠에 갇혀버린 가련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터널 입구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